지난 2017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이 선정되면서 오랫동안 묻혀 있었던 전북가야에 대한 연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전북가야의 실체를 규명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전북이 철의 왕국 가야가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자료와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0년 가까이 전북 가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군산대학교 곽장근 교수와 전북 가야 연구 어디까지 왔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19로 사회 어느 곳이든지 다 힘든 상황인데 지금 발굴 작업도 역시나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요즘은 어떤 발굴 작업이나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발굴을 하고 있고요. 예. 종래에 찾았던 아주 귀중한 유적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발굴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 복원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잊혀져 있던 전북 가야가 우리 눈앞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과 그 후 확실히 발굴하시는 환경이라든지 연구하시는 환경이라든지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좀 있었고요. 종래에는 가야 얘기를 해도 거의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예. 지금은 주변에서 이제 가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만큼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몇 년 전에 교수님이랑 그 현장을 제가 또 직접 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 사이에 또 어떤 유물들이 발견되고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 또 밝혀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때 장수에 있는 대적골 예. 제철 유적을 다녀오셨는데 그 유적은 발굴을 통해서 아마 전북 동부에 자리하고 있는 제철 유적 중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큰 걸로 밝혀지고 있고, 예. 그 유적의 발굴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제철 유적이 더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예. 현재까지 확인된 제철 유적이 약 230여 개에서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제철 유적이 하나하나씩 실체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에 또 나온 새로운 유물들도 좀 많이 있나요? 물론 유물도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제철 유적 관련해서는 이제 발굴이 시작된 게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발굴과 함께 연구가 진행이 돼야 제철 유적의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유물도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더 있을 것이다. 찾아내겠다 하셨는데 결국 더 찾아내셨네요. 그 당시만 해도 100여 개소 남짓으로 학계에 보고가 됐었는데 한 2년 동안 국정과제의 어떤 그 내용에 충실해서 유적을 찾는 조사를 통해서 한 130여 개소의 제철 유적을 더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역사 시간에 여러 시기를 배우지만 가야는 정말 짧게 다루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저도 그렇게 길지 않은 부분을 배웠던 것 같거든요. 예. 오늘 이 TV를 보시는 분들께 가야는 어떤 국가였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역시 가야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서 좀 아쉬움이 큰데, 그래서 가야를 평가할 때는 비운의 왕국 또는 수수께끼 왕국 그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 배경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가야는 철의 왕국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생산하던 철의 왕국으로 알고 계시는데, 또 가야를 그렇게 그 철의 왕국으로 이해하는 만큼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서 제철 유적이 많이 발견된 자체는 아마 큰 성과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야라는 국가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던 건가요?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교과서에는 이제 영남 쪽에 가야에 대해서 좀 배우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가야라는 나라가 분포했던 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종래에는 가야의 영역을 영남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전북 동부, 넓게 봐서는 호남 동부에도 예. 강력한 가야의 어떤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리언이 편찬하는 삼국유사에 보면 육가야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육가야 이외에도 전북 동부에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진 어떤 가야가 있었던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역사적인 이 삼국유사에는 6개의 가야가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전라북도에도 이런 가야라는 세력이 존재했다, 나라가 있었다, 이걸 이제 처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역시 가야사는 유적과 인물로 쓰는 역사라고 그렇게 좀 알고 있는데 예. 그 지금까지는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가야의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대형 고분, 우리가 이제 그 고고학에서는 이제 가야 고총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예. 전북 동부 지역에서 약 420여 기 정도의 가야 고총이 발견이 됐고 예. 그 고총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전북 동부에도 가야의 정치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야 소국이 있었을 거라는 구체적인 그 내용이 유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 지역, 호남 지역에는 이 가야라는 국가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던 그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물을 찾아봐야지 하는 첫 시도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계기로 첫 유물이 좀 나왔는지도 궁금해요. 역시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제 가야와 인연을 맺었고 또 대학 졸업 이후에 대학박물관에서 이제 발굴에 참여하면서 전북 동부에도 가야족이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유적을 찾고 알리는 그런 부분에 그 나름의 노력은 해왔는데 아직도 뭐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실체를 좀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야의 좀 중요한 유적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굉장히 저도 그때 가서 놀랐던 게 고속도로 바로 밑에 있어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된 또 아주 소중한 공간들이잖아요. 네, 그 남원 월산리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1982년도에 그 대구와 광주를 잇는 그 88 고속도로 공사 구역 내에 그 유적이 자리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제 발굴을 시작을 했고 발굴의 성과는 의외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 발굴을 통해서 전북 동부에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가야가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던 아주 중요한 유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무슨 고분군이 나왔을 때는 이거 당연히 전라북도 하면 백제겠거니 하고 발굴 조사를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발굴에 참여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백제가 대형 고분을 발굴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할 정도로 그 발굴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뭐 가야된 존재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물론 그 유적 자체도 처음에는 백제 고분으로 인식을 하고 발굴을 시작을 했는데 발굴이 진행이 되면서 백제가 이제 가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남원이 월산리 고분이 발견되고 나서는 그렇다면은 이 호남 지역에도 가야의 역사가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만 좀 주목받던 시기에 좀 우리 지역의 학계라든지 뭐 교수님을 포함하셔서 많이들 이거 좀 고고학적인 좀 이렇게 사실들을 잘 규명해봐야겠다. 바뀌었다. 이런 좀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 그 1982년도 남원 월산리의 발굴 성과는 정말 학계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우리들이 가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다시 가야에 대한 어떤 기억을 우리가 더 이어가질 못하고 다시 머릿속에서 가야를 잊다 보니까 그 나름의 조금 상당 기간 동안 공백의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공백의 시간을 보내 오시는 동안 이제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셨고 또 2017년을 계기로 이제 뭐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조사가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또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한번 오늘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그 국정과제의 내용이 가야사 조사 연구 및 정비로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전북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그 가야사의 조사 연구가 아직 미진한 그런 단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를 국정과제에 초대해 줌으로 인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이 돼서 2017년부터 유적을 찾는 그 지표조사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고총 420여 개를 학계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가야 영역으로 설정된 전북 동부 지역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생산하는 제철 유적소 약 230여 개소를 발견을 했고, 그 당시 어떤 그 통신을 알려주는 봉수도 100여 개 정도 찾아가지고 학계에 보고를 했는데 그런 내용 자체는 가야사 국정과제를 통해서 얻어낸 큰 성과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가야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와 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영남 가야와 우리 지역 전라북도의 가야와의 또 차이점도 좀 재밌는 대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직은 뭐 그 평가하기에 좀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전북가야의 경우에는 제철 유적과 봉수로 이렇게 그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를 철호 왕국으로 우리 국민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철호 왕국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유적이 바로 제철 유적이죠. 현재까지 전북 동부에서 230여 개의 제철 유적이 발견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찾은 제철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가 막 시작이 됐는데 그런 제철 유적이 많다는 자체는 영남하고 좀 차이가 나는 전북 가야만의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본 문헌을 읽어보면 가야 소국이 백제하고 전쟁을 하면서 봉수를 운영했던 걸로 문헌 기록은 전하고 있는데 당시 지금부터 1500년 전 삼국시대의 봉수가 유일하게 발견되는 것이 바로 전북 가야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북 가야가 지표서를 통해서 내놓은 철과 봉수는 영남하고 조금 큰 차이를 보이면서 새로운 가야라든 지평을 여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봉수라는 게 이제 저는 국사 시간에 배울 때 뭐 조선시대의 봉수제도 뭐 이 정도로 배웠던 것 같은데 그 훨씬 이전에 가야에서 이 봉수라는 연락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봉수제의 시작은 고려 의종 때 조진약의 상소에 의해서 1149년에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북 동부에서 발견되는 삼국시대 봉수는 그보다 650년 빠르고 지금부터 1500년 전 봉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봉수의 요람지가 우리 전북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봉수와 관련된 문헌은 아주 풍부하게 잘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봉수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문헌과의 어떤 관련성, 역사성만 고증이 된다면 정말 그 가야를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유적으로서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봉수라는 것이 뭐 가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고려, 조선 이렇게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현재 학계 연구 성과는 우리나라 봉수 시작은 고려 때로 알려져 있고 고려 때의 봉수제가 조선시대 그대로 계승 이어져 가지고 발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513년부터 515년까지 가야 왕국 반파국이 백제하고 전쟁을 할 때에 봉수를 운영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기록과 전북 동부에서 발견되는 그 봉수가 관련성이 깊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봉수의 어떤 시작 자체도
상당히 시기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전라북도에서 발견된 이 가야 시대로 추정되는 이 봉화대, 봉수 시설이 몇 개 정도 지금 발굴되나요? 그 현재까지 지표사를 통해서 110여 개소 봉수가 발견이 됐고 국정과제를 통해서 발굴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한 6개소의 봉수에 대한 발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재밌는 것은 그 봉수에서 출토된 유물 자체가 가야계 또는 가야계 유물만 출토가 되고 있어서 예. 가야 봉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임실 그 봉화산 봉수 발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저희가 뭐 전혀 예상치도 않게 가야 토기가 출토가 돼서 전북 동부에 있는 그 봉수가 가야 봉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유물도 속속 지금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영남 가야에는 말씀하신 이런 뭐 봉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발굴이 안 된 건가요? 뭐 영남에서도 봉수에 관심을 많이 갖고 봉수를 찾는 지표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삼국시대의 봉수가 학계에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겠고요. 봉수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지역에 국가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고고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봉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변방에 위급한 상황을 중앙에 계시는 왕께 보고하는 알리는 그 통신이기 때문에 봉수망 자체가 그 국가의 영역을 대변해주고 있는데 우리 전북가의 영역의 어떤 그 기준도 설정의 기준도 봉수의 기준을 두었는데 그런 봉수를 대상으로 발굴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대체로 가야 관련된 유적과 유물 이야기가 일관되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수라는 게 어쨌든 지금 그곳의 상황을 중앙으로 재빨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가 가장 중심이고 어느 곳으로 이게 몰리게 되어 있던 건가요? 지금 그 봉수 자체는 그 하나만 그 존재할 수가 없죠. 그게 통신이기 때문에 봉수로가 복원이 돼야 그 봉수의 역사성이 이제 고증 증명이 되는데 현재 확인된 110여 개소 봉수를 대상으로 해서 봉수로 복원 작업도 아주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봉수로가 한 8개소 봉수로가 복원이 되고 있는데 일관되게 그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는 장수군 장계면 일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 가야의 소국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현재까지 장수군에서 확인된 가야의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가야구청이 약 240여 개가 남아 있어서 봉수와 가야 소국과의 관련성은 충분히 증명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럼 이제 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 장수라고 봤을 때 그곳이 정말 이 중심 세력이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 이제 5개의 봉수로가 있는데 5개의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서울 목멱산, 지금 남산이죠. 그린자 정보가 취합이 되고 취합된 내용을 바로 이제 남산 북쪽에 있는 경복궁과 함께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전북 동부에서 복원된 8개소 봉수로의 종착지가 장수 장계를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장수에서 발견된 240여 개의 가야구청과 관련 지어서 충분히 고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세력을 갖고 있던 이 가야국은 하나의 가야국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아직은 뭐 발굴 미진한 단계이지만 그래도 그 가야의 정치체를 증명해주는 가야고청이 운봉고원하고 진안고원의 장수군 일원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걸 통해 봤을 때에 여기 전북 동부에 있었던 가야 소국은 운봉고원을 무대로 했던 세력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장수국을 기반으로 했던 발전했던 가야 소국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2개 이상의 가야 소국이
전북 동부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봉수와 함께 가야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철입니다. 철. 네. 철의 나라, 철의 국가. 이렇게 많이들 알고도 계시는데 이게 가야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거고 그 유적지를 찾으면 가야와 좀 연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역시 철이라는 예. 자체는 이제 국력의 원천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받지요. 예. 그리고 철산지를 장악했던 세력은 항상 중앙이자 거점으로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고대 국가를 탄생시킨 결정적인 배경도 철이라고 이렇게 학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제철 유적이 이 전북 동부 지역에 밀집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더욱 그 제철 유적에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드린 그 봉수하고 철과 관련성도 저는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국가가 있어도 국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봉수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예. 봉수라는 것은 국가의 존재와 함께 영역 또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국력을 대변하는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북 동부의 이 제철 유적과 봉수는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뭐 제철 유적지를 그동안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발굴해 오셨는데 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개의 큰 유적지를 좀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수와 남원 운봉고원. 네. 근데 이 운봉고원의 제철 유적지를 가장 먼저 찾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우연히 좀 찾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만한 그 예. 제철 유적을 남겼는데도 예. 전환한 얘기가 없고 아. 또 기록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찾는 것은 고고학자의 열정밖에는 없는데 우연치 않게 2014년에 지리산 달군계곡으로 워크숍을 좀 다녀왔었는데 예. 그날따라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달군계곡을 한번 가봤죠. 가봤더니 모든 돌이 다 황토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황갈색이었던 예. 그 물을. 왜 그럴까 도대체.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 황토물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그 돌마다 전부 그 황갈색의 녹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아하, 뭔가 이 있구나. 달군계곡에 이 철은 아니 그 돌은 철광석일 가능성이 높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죠. 철광석이라고 한다면 바로 떠올리는 게 이제 제철 유적이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제철 유적에 관심을 갖게 됐고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곳에서 엄청난 유적이 나오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그 서산대사가 쓴 황령기에 예.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기원전 84년 만해 왕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터가 달군계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만왕이 그 피난을 가기 이전에 예. 우리 전북에는 철기 문화가 이게 전래가 돼 있어서 철기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한 그런 상태였는데 아마도 그 만왕이 그 지리산 달군계곡의 철광성을 믿고 그 달군계곡을 피난터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발굴을 통해서 고증이 되고 밝혀질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의 가뭄이 심한 상황에서 계곡에 쌓여 있는 그 녹물 그 자체가 단서가 돼가지고 제철 유적이었던 존재 가능성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 그곳이 굉장히 굽이 산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쭉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부터 조사 발굴을 시작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좀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모험이죠. 전혀 단서가 예. 없으니까 결국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만왕이 전해준 그 역사 이야기는 굉장히 저희한테 힘이 됐죠. 사실 그 제철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다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의 절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하는데 일단 원료인 철광석의 산지를 가지고 이시하고
그리고 그 온도를 1500도 올릴 수 있는데 필요한 연료, 예. 숯이 풍부해야 하고 그리고 온도를 1500도 정도 올려야 그 철광석이 녹는데 예. 온도를 올리는 첨단 기술이 더해져야 재천류적이 가능하는데 만왕이 전해준 그 역사 이야기는 그 세 가지를 충분히 증명을 해주고 있어서 예. 재천류적의 존재 가능성은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복이 많은 고고학자이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전북 지역에 있었던 가야, 과연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을지도 좀 궁금한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전북 가야는 제가는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겨놓은 유적과 유물 이야기는 너무 역동적이고 너무 정말 그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유물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동북아를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물이 우리 전북가야의 유적에서 출토가 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고려백제 신라 만의 유물이 전북 우리 전북가야의 어떤 고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마 그 전북가야가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이 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마 그런 잠재력을 통해서 상당히 강력한 가야세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풍부한 철광석 자원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봉수로 연락도 탁탁탁 돌리면서 위험을 감지하고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 있었던 이 가야가 왜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기록이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서 처음에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왜 이렇게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까요? 결국에는 문헌 기록이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록은 승자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가에는 백제의 멸망을 했고 영남의 경우에는 신라인자 멸망이 되는데 이제 그런 조금 상황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행인 것은 당대 기록을 보면 중국이나 일본 기록을 보면 또 가야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 의외로 풍부하게 잘 남아 있어서 그런 기록과 유적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서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 문헌 기록은 부족하지만 또 다른 기록인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우리 전북가야사가 충분히 복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딱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이 시대와 좀 비교해 봤을 때는 가야가 그러면 전북 동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전북권, 호남권, 그리고 영남권까지 다 가야라는 테두리 안에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가야는 이제 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가야의 영역은 동쪽의 경우에는 대체로 낙동강이 동쪽의 경계를 이루었던 것 같고 서쪽의 경우에는 그 선빈강 자체가 서쪽의 경계를 이루었는데 선빈강과 낙동강 사이였던 그 공간 영역을 아마 가야의 어떤 영역으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1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가야의 유적과 유물이 발견된 곳은 7개 시군입니다. 무주진안 장수, 남원 순창 임실 그리고 완주 일부에서 가야의 유적이 발견 됨으로 인해서 전북가야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이제 국정 과제에 국민들을 초대하기 위한 그 나름의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가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 국민들께 참여를 해 주셔야 관심을 가져 주셔야 국정 과제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도민들 또는 국민들께 전북에도 가야가 있다라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전북가야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었는데 가야사 국정과제의 성공을 위한 우리 어떤 전략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가야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영남과 호남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런 국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아니요 전북과 유적을 예. 발굴해보면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1500년 전 가야 사람들이 그 역사를 쓰실 때는 예. 영원함의 어떤 구분이 없고 서로 긴밀하게 교류 왕래하면서 가야의 어떤 힘을 키워나갔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가야 역사를 500년 이상 이렇게 써내려갔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지금하고 전혀 다른 정말 영원함의 어떤 그런 지역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몸, 하나의 집안을 이룰 정도로 아주 돈독한 교류를 통해서 예. 가야 역사를 전북 동부에서 영남 서부에 걸쳐서 남겼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이제 그럼 가야사를 연구하시고 이제 발굴하시고 복원하시면서 더 또 서로 교류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가야는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가야유적을 발굴해 보면 그런 방향성을 항상 제시를 해주시죠. 예. 서로 돈독한 교류, 서로 배려, 존중, 또 왕래, 화합, 화해 그런 걸 일관되게 이렇게 유적과 인물로 보여주는데 예. 그런 가야사가 제대로 고증이 된다면 우리가 소망하던 영원함의 상생, 화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예. 이 가야가 5, 600년 이상 지속됐던 하나의 국가라고 한다면 이게 충분히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지고 좀 다들 이 나라에 대한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역사적 사실들을 좀 알면 좋겠는데 이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어떤 곳일까라는 궁금증만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상하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전북에도 가야가 있었는데 가야의 존재를 기억을 하진 못하고 지내오다 보니까 조금은 가야가 낯설고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텐데 사실 그 유적과 인물로 전하는 우리 전북의 가야는 정말 대단하고 역동적이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서 가야의 존재와 함께 그 가야사의 중요성을 새롭게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역사 인식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야만 이 전북가야가 복원되고 우리 전북의 어떤 그 자긍심, 자존심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처음에 가야사를 이제 전공을 하시고 또 탐구를 하시고 고고학자의 길로 걸어오시는 동안 사실 전북은 가야사에서 변방이나 다름이 없었던 곳인데 그 길을 뚫고 오시면서 교수님들도 정말 우여곡절도 좀 있으셨을 거고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결국에는 그 제 능력이 한계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발굴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발굴을 못했죠. 그만큼 가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지원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드는 발품을 파는 지표자를 통해서 전북에도 가야가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렸는데 사실 뭐 고단한 뭐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산속에 가서 1500년 동안 잠자던 유적을 깨워서 세상에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 가야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알렸는데 그런 유적 자체 발견하고 알리는 뭐 그 자체는 제 나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중한 그런 기억들이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행복하게 고고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원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정말 발품을 열심히 이 발품을 팔아서 찾아낸 유적들이 지금 이제 빛을 보고 있을 때 또 그 감동도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머리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무리 귀한 유적을 학계에 알려놔도 그 연구자가 없으면 빛을 못 보는 거죠. 그 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연구자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다행히 제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스승을 잘못 만나서 제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야에 관심을 갖고 또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젊은 학자들이 있어서 충분히 전북가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이 전북가야, 이 가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다만 최근에는 또 뭐 제자들도 그렇고 시민이나 도민들께서도 가야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느껴지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 가야 뭐 답사뿐만 아니라 또 뭐 강좌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계획을 통해서 이제 전북가를 담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그 뭐 국정과에 대한 어떤 큰 성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도민들의 어떤 성원 격려가 큰 힘이 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송화진 지사님의 가야 사랑은 정말 감동이고요. 그 큰 힘이 돼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역시 그 가야의 존재를 몰랐던 전북에서 가야를 알릴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 계기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를 100대 국정과제에 초대를 해줌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이 전북에도 가야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다, 유적이 남아 있다. 그렇기 위해서 전북가야라는 말을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고 또 홍보를 좀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 단어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또 관심을 다 가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 도민들, 우리 국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스토리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는 공간,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고민이나 뭐 연구나 좀 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미래 전략이 되겠는데요. 이제 그런 미래 전략 관련해서는 역시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7개 시군이 서로 협력해서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특히 그 전북가야의 지역성을 담고 있는 철과 봉수를 지역화, 특화시켜서 전북 미래의 어떤 관광 자원으로까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진행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또 학계, 또 일반인들 다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어떤 내용이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저는 제가 실제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영남 지역에도 뭐 가야 관련된 이런 뭐 유물들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은 영남의 경우에는 저희 전북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영남은 조사, 연구, 및 정비가 이미 다 끝났고 박물관 개관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더 나아가서는 테마파크까지 운영을 해서 이 가야였던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이제 걸음마를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 연구 잘 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비하고 나중에 박물관 뭐 신축을 통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내용에 담아서 지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또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도 영남과 또 별개로 또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본래는 영남에서 3개소가 준비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7개소로 늘어나면서 우리 남원 유곡류와 두랑리가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죠. 그래서 영남과 함께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중국, 일본 학자들이 7개소의 유적을 직접 둘러보고 평가를 했는데 예상외로 남원 유곡류와 두랑리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외국 학자들의 평가는 역시 그 남원을 와서 보니까 진짜 가야, 참 가야가 보인다. 이런 내용을 잘 담아서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한다면 그 소망하던 세계유산 등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전략을 세울 때도
남원 중심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호평을 할 정도로 예. 남원에 대한 평가는 대단하고 아마도 그게 우리 전북 동부 가야유산의 진정한 모습, 가치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수님께서 그때 워크숍을 가지 않으셨더라면 이 중요한 유적들을 발굴하기가 또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 제철과 또 봉수를 포함한 이 가야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된다면 또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지금은 이제 그 정부에서 그 가야 고분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북의 자랑거리인 봉수하고 철은 빠져 있죠. 앞으로 우리가 잘 계획을 세워서 그 확장 등재에 준비를 해서 한다면 충분히 봉수와 철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제 가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 성과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야사에 대한 좀 이렇게 뭔가 정리나 복원에 대한 이 연구 성과라든지 이런 점들도 좀 차곡차곡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중장기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해 놨고요. 특히 그 중심에서 전라북도의 어떤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고 또 7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도 상당히 결실을 맺고 있고 예. 그리고 연구자가 늘어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요. 역시 단기간 내에 좀 우리가 좀 소망하는 바는 역시 그 가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박물관 건립 정도는 우리가 지금 좀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전북가야가 앞으로도 제대로 이제 그 연구가 되고 또 보존 활용 계획을 세우려면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청과제가 처음 시작될 때 저는 일관되게 최고의 가치는 문화재 지정에 둡시다. 왜냐하면 당시까지만 해도 영남의 경우에는 가야 관련 국가 사적이 26건이 있었는데 우리 전북에는 가야 관련 국가사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면 반드시 국가사적 지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다행히 2개에서 국가사적을 좀 지정을 받았죠. 예. 그래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추진하는데도 여러 가지 좋은 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좀 일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이 가야사를 연구하려는 학생들도 좀 많이 늘었죠? 그렇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름 많고요. 예. 특히 우리 도민들의 어떤 가야에 대한 관심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힘이 되고 있고 저희 유적을 찾을 때 고고학자의 어떤 땀의 결실은 아니죠. 현재 계시는 어르신들의 관심과 제보 그게 힘이 됐고 그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지다 보니까 전북가야가 짧은 시간 내에 그 실체를 드러내면서 영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 등재까지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더 다행인 것은 발굴이 진행이 되면서 내놓은 발굴의 성과는 저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값진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전북가에 제대로 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많은 또 연구 성과를 이루어내시고 발굴 조사를 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연구와 어떤 발굴 조사를 또 해보고 싶다 이런 본인만의 또 계획도 있을 것 같고 큰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역시 그 전북에 가야의 어떤 소국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소국이 문헌에 등장하는 어떤 나라와 관련이 있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 중국, 일본 기록을 보면 김운국과 반파국은 정말 그 역동적인 가야의 소국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발굴 내용을 문헌과 접목을 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김운국과 반파국이 전북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파국의 경우에는
봉수를 운영을 해서 백제하고 3년 전쟁을 치를 정도로 아주 강력한 가야의 소국이었는데 당시의 봉수가 우리 전북에서만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역시 반파국의 비정의 범위 영역은 전북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봉수로를 복원해 봤을 때 봉수로의 최종 종착지가 장수 장계라고 했을 때 거기에 가야의 정치체가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가야고충이 240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이 안 돼서 장수가야라는 임시적 용어를 사용해 왔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장수가야 대신 문헌에 등장하는 반파국으로 비정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운봉에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김흥국의 경우에도 당대 기록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나라가 김흥국입니다. 공이다 중국이나 일본 기록에 등장을 하고 있고 우르기 지었던 12곡의 이름이 나라 이름이라고 우리 학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12곡의 이름 중에 기문이 2번이나 나오죠. 그만큼 가야를 대표하는 상당히 강력한 가야 소국이 바로 김흥국인데 운봉고원에서 드러나 있는 고고학 성과를 문헌의 내용을 접목을 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운봉가야는 문헌 속 김흥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이런 연구 성과를 면밀히 정리 분석해서 장수가야, 운봉가야 대신에 문헌에 등장하는 그런 가야의 비정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이 가야에 담겨 있는 비밀을 꼭 풀어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눴던 가야 시대 생각해 보니까 뭐 영호남 가릴 것 없이 그땐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하나의 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가야 연구가 더 발전해 갈수록 또 영남과 호남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지 않아질까 생각해 보면서 공감특구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